안녕하세요. 청인인베스트 운용전략팀 유진영 전문가입니다. 1강에서는 우리가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기와 도박과도 비교도 해봤었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 분석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은 재무제표의 개념입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이 있는데요. 해당 재무제표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입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회계를 알아야 합니다. 회계는 일정 규칙에 의거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회계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재무제표의 5대 보고서가 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가 뭔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도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5대 보고서 중 하나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뭔지, 그리고 흐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도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의 이제 5대 보고서 안에 들어가는데, 현금흐름표가 뭔지,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구성하고 있는 개정 과목들이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본변동표라는 게 있는데, 재무제표를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왜 자본변동표는 없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보다는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거를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IFRS에 의거를 해서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하는데요. 기업의 경영 활동, 이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가를 먼저 보고, 만약에 옷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한다면은 옷을 사와서 이제 판다든가 아니면 옷을 직접 제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마다 경영 활동이 다른데 그런 경영 활동들을 요약하고 그걸 기록해서 정보로 만듭니다. 정보로 가공을 해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자, 1강 강의 내용에 나오죠. 이해관계자는 외부 이용자와 내부 이용자로 나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 주주들에게 회계 정보가 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공부는 보통 대학교 과정인데요.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렇게 깊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짚어드릴 재무제표의 5대 보고서들의 내용들도 굉장히 좀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초보 단계에 계신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난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자, 과연 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가? 내부 이용자든 외부 이용자든 회계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왜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의 수탁 책임. 과거라고 적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기업 경영자들의 수탁 책임만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의 주인이 주주죠. 기업의 주주를 대신해서 기업을 경영을 하고 그 성과를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성실히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수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수탁 책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달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단지 이 수탁 책임만을 강조를 했다면 현재에는 경영보고 책임까지 이제 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성과만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잘 이행했는지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설명하고 보고해야 하는 책임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 다니는 한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성적표를 받아왔네요. 자, 보고를 합니다. 부모님께 보고를 하겠죠. 자, 엄마 나 성적을 받아왔어 하고 이제 성적표를 전달하는데 그냥 단순히 성적표만 전달을 하는 거는 과거에 기업 경영자들의 수탁 책임만을 강조한 거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왔다 라고 부모님께 전달을 하는 게 현재 경영보고 책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는 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다트 들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다트에 올라오는 공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트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회계정보 같은 경우 전부 다 다트에 공시가 됩니다. 자, 다트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법인들이 공시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제출 즉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상담법인이 올리면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트가 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냐라고 한다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첫 번째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경영보고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트가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시. 정보화 시대고 이제 주식은 정보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정보를 빠르게 정보 이용자들이 받아봐야겠죠. 자, 상장법인들이 제출한 재무상태 및 주요 경영정보, 각종 공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가 있는데요. 그냥 외우기 어려우시면 쉽게 네이버에 다트를 검색하시거나 혹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란 한자인데요.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이제 FS라고 보통 줄여서 말을 합니다. 자, 재무제표의 정의는 기업의 경제활동 주체가 특정 시점, 자, 특정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의 경제적인 상태, 일정 기간 동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종합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는 왜 작성을 하는가? 기업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내외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만든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A라는 투자자와 B라는 투자자는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를 만드는데 재무제표가 활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영자의 기업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탁 책임,
과거에는 수탁 책임만을 강조를 했지만 현재는 이제 기업의 경영에 대한 보고를 전부 해야 합니다. 그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재무제표가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5가지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고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압축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회계기간이라고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제 회계기간을 정합니다. 1월 1일 딱 시작을 하고 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진행을 해서 12월 31일 딱 끝났을 때 그 당시 12월 31일 그 날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 개념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제 병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다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2월 31일에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피 검사도 하고 뭐 시력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차후년에 1월 한 11일쯤 제가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딱 12월 31일 그 현재 그 상태의 제 몸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하게 6월 20일의 재무 상황이라든가 뭐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12월 31일 특정 시점에 대한 재산 상태를 보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 재무성과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재무상태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점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식으로 경영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인데 현금의 유출입만을 보고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그냥 재무성과나 재산 상태만을 보고를 한다면 현금흐름표는 단순히 현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변동표입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설명은 제외를 했다고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자본의 크기. 여기서 자본이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산, 부채, 자본인데 자산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현재 그 기업에서 가령 책상이라든가 건물 여러 가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입니다. 빌린 것이 되겠죠. 자본은 순전히 내 것이 되겠는데 이 자산은 항상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고요. 이 자본은 항상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항목들을 빌려와서 샀다면 그 부분은 제거를 해야겠죠. 따라서 자본은 순전히 내 것이 됩니다. 자, 순전히 내 것의 크기와 그 변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데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변동표는 제가 차후에 또 일정을 잡아서 자본만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석입니다. 주석은 앞서 보여드린 4가지 보고서와는 조금 다른데요. 재무제표상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이다 라고 합니다. 가령 재무상태표에 이상한 정보가 있다, 혹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정보가 있다 라고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파악이 된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걸 주석이라고 부르게 되죠. 뭐 주석이란 단어는 쉬우니까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재무상태표의 개념.
5대 보고서 중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개정 과목이랑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란 먼저 뭔지 볼까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이것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항상 부채는 자산 마이너스 자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리를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왜냐면 이 자산은 이제 부채를 끌어들여 와서 사는 경우가 있고 순전히 내 것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합쳐져야 자산이 되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원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인데요. 이거는 좀 상식상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란 무엇을 소유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소유하는지 자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 부채를 끌어들여서 샀는지 아니면 순전히 내 것으로 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가 그러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소유하는 재산,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죠. 자, 순전히 내 것이 아니죠.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순전히 내 것,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순전히 내가 여태까지 모아온 현금으로 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빌려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이제 은행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순전히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자, 동자산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타인에게서 조달한 부채. 자, 이거죠. 동자산을 구입한 집을 보유하기 위해서 은행이든 어디든 자금을 조달을 하겠죠. 그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의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 자, 회사의 주인이 줬습니다. 자, 어너스 이쿼티. 이걸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본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해당 기업은 이 자본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익을 증대를 시키겠죠. 여러분들은 해당 요 부분에 대한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표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업을 제외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온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저 종목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매수를 하실까봐 제가 이제 기업명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연결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연결이 뭐냐면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상태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배 종속 관계.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상법이나 혹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B기업, C기업, D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거나 혹은
B, C, D 기업이 하려고 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면 그 기업들을 모두 연결해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모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현금 다 아시고, 매출 채권 이 부분, 이것도 거의 대부분을 다 아실 텐데 제가 이런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 부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 자산에 대한 정의는 이제 IFRS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거 사건의 결과. 제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특정 시점에서 작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식으로 기업이 했고 그 결과를 작성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미래의 이 기업에 대해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쉽게 좀 풀어놨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래의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산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땅이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이나 심지어는 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꼭 물리적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령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혹은 영업권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걸 우리는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은 과거의 거래 말씀드렸죠.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은 구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료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옷을 구매해서 팔거나 혹은 옷을 직접 만들어서 팔거나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구매 혹은 생산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되거나 혹은 감소하거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주요 계정 과목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동자산, 아까 재무상태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제 유동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자, 유동성 배열법은 뭔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열거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권장사항인 거죠. 이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열거하면은 이제 내부 이용자든 외부 이용자들이 이제 조금은 더 재무상태표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IFRS의 지침이고요. 꼭 이대로 안 해도 됩니다. 꼭 유동성이 낮은데 위에 있다라고 해서 안 좋은 기업 혹은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아니죠. 자, 기준은 무엇이냐? 유동,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건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책상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책상을 당장 내일이라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책상은 유동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책상을 나는 내일 못 팔고 내년쯤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자산은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1년.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이다 라고 이제 정합니다. 자, 여기 당좌 자산이 있죠. 유동자산은 이제 당좌 자산, 뭐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좌 자산에는 현금, 매출 채권, 단기금융상품, 미수금, 성급비용
그리고 혹은 기타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데, 당좌 자산은 그냥 권리를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인데, 이제 계좌에 들어가 있는 현금 자산도 되겠고요. 혹은 이제 성급 비용 같은 권리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다들 아시죠? 동전, 지폐, 혹은 수표도 될 수 있겠고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자, 내가 A라는 기업의 경영자인데, 가령 컴퓨터를 100대를 만들어서 이제 B 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A 기업이 B 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늦게 준답니다. 자, 10억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지금 B 기업에 10억이 없어서 10억을 나중에 주겠대요.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을 하고, A 기업은 B 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되고 B 기업은 A 기업에 대한 채무자가 됩니다.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면은 A 기업은 이 10억을 나 못 받으니까 그냥 재무상태표에 안 적을래가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매출 채권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냐? 이 기업이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처가 돈을 좀 늦게 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돈이 되겠구나. 그래서 현금으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금융 상품은 이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A라는 기업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굳이 금융상품을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제거를 하는데요. 이 기업이 금융상품을 잘 분석해서 이걸로 돈을 벌면은 이 기업 내에선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A 기업이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잘 보지 않습니다. 성급비용을 한번 봐볼게요. 성급비용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먼저 지급한 비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기업이 B 기업에게 뭔가 의뢰를 했습니다. 가령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볼게요. 용역이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고 뭐 건설,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을 해달라라는 이제 용역을 의뢰를 했다라고 이제 정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먼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지급을 했으니까 나는 용역이라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재고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저장품,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상품과 제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제품 거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상품은 어딘가에서 사와서 내가 그걸 다시 소비자에게 판다. 이게 상품입니다. 이 기업은 이런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품은 직접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혹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이제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가 제품이 되겠고요. 뭐 제가 앞서 예시로 들어드린 그 옷을 예로 들면 도매에서 떼와서 소매에 넘긴다 같은 경우에 그 옷은 상품이 되겠죠. 근데 옷을 직접 만든다라고 한다면 제품이 되겠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당좌 자산, 현금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금화되는 자산, 환금성이 높은 자산. 그러니까 환금이라는 건 어떤 특정 자산이 캐시, 현금으로 빠르게 회전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높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가 아니고 정말 1년 이내, 또 아니고 3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현금과 현금성 자산입니다. 뭐 지폐, 동전, 예금도 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까지 쳐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시점에 돈이 많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여기 적어드린 대로 5년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추이는 봐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추이. 이 5년은 제가 이제 임의로 정한 거고요. 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난 그냥 대충 증가하는 추이만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점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당장 12월 31일에 현금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금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해서 쭉 쌓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매출 채권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죠. 주요 영업활동의 매출 활동을 하는 경우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출 채권, 권리고요. 매입 채무, 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현금으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고는 하는데 당장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내가 당장 팔아야 될 재고의 양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는 분식회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가령 매출 채권이 여기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평가를 합니다. 재고자산이 쭉 유지가 되다가 한번 훅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겠죠. 과대계상 여부와 대손, 과대계상, 대손. 대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B 기업의 컴퓨터를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예를 들면 B 기업에 10억 원어치의 컴퓨터를 팔고 매출 채권을 받아왔는데 B 기업이 상태가 영 아닙니다. 부실한 기업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대손을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못 받을 최악의 상황을 정하는 건데요. 이런 걸 왜 정하냐면은 기본적으로 회계가 보수주의입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걸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대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하게 되겠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옷 같은 경우 계속 옷을 말씀드리는데 옷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대손을 꼭 설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올 여름에 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 여름에 유행을 이어갈 내년 여름까지 유행을 이어갈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손을 설정을 해야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로 이제 분식회계를 하는지 혹은 안 하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이랑 선급 비용인데요. 먼저 지급한 거, 그거에 따라서 권리가 생기는 거. 아까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잠시 타 회사의 직원을 우리가 잠시 고용해서 써야 할 때 그때 먼저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 처리가 됩니다. 여기 이제 비용이라는 개념 때문에 자산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급 비용이 자산에 있어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선급, 먼저 지급. 딱 요 두 가지 단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고자산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팔아야 될 자산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재고자산이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재고자산은 유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뭐 가령 공장 설비가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경우에 대비가 되겠죠. 따라서 재고자산은 일정 수준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건 또 안 되겠죠. 자, 공정별 제품이 있는데 이건 재무상태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재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만들 때를 예를 들면 뭐 원단이라든가 각종 그냥 정말 순수하게 로우라고 하죠. 그냥 날 것입니다. 날 것. 근데 이거를 1차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가공 중인 제품을 제공품이라고 부릅니다. 가공 중이다. 자, 반제품은 제품까지 보기엔 애매한데 그래도 팔 수 있어요. 가령 생선 구이집이나 혹은 고기를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고기를 양념까지 다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양념이 안 된 고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업에서 파는 제품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걸 이제 반제품 그냥 그대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종 완성된 걸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상품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매를 목적으로 사고 파는 걸 목적으로 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자, 유동자산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유동자산의 다른 말은 고정자산입니다. 자, 고정. 우리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금화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이 많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토지. 필요하겠죠. 해당 기업이 토지의 차익을 위해서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건물 당연히 필요하죠. 기계장치 생산해서 팔려면 기계장치 필요합니다. 선박 뭐 운수업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죠. 차량 운반구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에서 계속 써야 하는데 이걸 자산 형태로 만든 걸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1년 이내 우린 이걸 현금화 안 할 거야 혹은 못해가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형태가 없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형태가 있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없는 특정 자산을 의미합니다. 영업권은 개념이 어려우니까 조금 생략을 할게요. 이건 M&A와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뭐 지적재산권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업재산권 혹은 저작권, 특허권, 개발비 등이 무형자산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무형자산은.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제약바이오 회계감리 이슈입니다. 올 2월이었나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의 무형자산을 이제 비용 처리해라라는 이제 고지가 있었고 그 당시 제약바이오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연일 하락을 했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무형자산을 뭐라고 하는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益있는 비화폐성 자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 놨는데요. 자, 식별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야 하답니다. 무형자산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는 하고 있겠죠. 미래 경제적 이게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넘어간다면 경제적 효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뭉뚱그려 놓게 되면은 이제 개발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기업들에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자산으로 그냥 편입을 다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만족해. 그냥 편입을 시킬 거야. 그러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확 개선이 돼버립니다. 우린 자산이 많고 쓰는 비용은 없으니까 우리 좋아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좀 그런 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무형자산 처리를 한 그 권리를 인정받는 데만 10년 정도 걸립니다. 보통 임상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 약을 만들 때
이제 1차, 2차, 3차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품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고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시장에 출시가 되는데 그냥 테스트만 통과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 기준을 그냥 충족을 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은 간접적인 분식 회계가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잘 읽어보세요. 제약바이오 업체의 경우 길면 10년 정도 걸리는 임상실험이 통과되고 여러 행정 절차를 통과해야 매출이 발생되는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편입이 된다면 재무상태표 중 자산이 과대 계상되므로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제약바이오에 열광을 할까요? 기대감입니다. 자, 1차 임상실험이 통과를 했어요. 1차 통과했다 그래서 2차가 통과될 어떤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단순 1차만 됐는데, 그리고 1차, 2차, 3차 다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임상실험 다 통과했어요. 근데 과연 법적 절차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 논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될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연일 상승합니다. 실체가 없죠. 정말 말 그대로 무형자산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을 제약바이오 업종에 강화를 했습니다. 10년 정도 걸리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강화를 해서 너네 아직 무형자산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 아직 개발 단계 아니야? 그럼 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으로 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시장에서 이제 대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에서 만든 걸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확 악화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올 2월쯤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가가 연일 하락을 했는데 이 올린 부분을 다 토해냈을 정도로 많이 밀렸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런 기대감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이제 정말 제약바이오 업종을 잘 알고 나는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분들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옥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진행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무상태표 중에 자산까지 했습니다. 이제 뒤 강의는 자산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기업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